9번째 챕터, MPU 명령어 집합과 미니 컴파일러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은 가속기였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계산하는 회로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누가 정했을까요? 챕터 7에서는 사람이 스위치를 올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챕터 8에서는 테스트 벤치가 그 조작을 코드로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어를 칩 안으로 넣을 수는 없을까요? 이번 챕터가 그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는 MPU 전용 명령어 집합을 설계하고 그 명령어를 순서대로 읽어 실행하는 작은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읽기 쉬운 언어로 쓴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는 컴파일러까지 만듭니다. 이 순간 우리 설계는 가속기에서 프로세서로 넘어갑니다. 데이터 패스는 한 줄도 바꾸지 않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계층만 얻는 방식입니다. 이번 챕터의 지도입니다. 아래쪽 회색 부분이 지금까지 만든 데이터 패스입니다. 롬부터 아그맥스까지 한 줄도 바뀌지 않습니다. 위쪽 주황색이 새로 추가되는 제어 계층입니다. 인스트럭션. 롬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ISA 컨트롤러가 명령어를 읽어 해석하고 실행하며 트레이스 기능이 실행 시각을 기록합니다. 두 계층 사이에는 신호가 오갑니다. 위에서 아래로는 스타트와 모드, FC와 클리어와 리셋이 내려가고 아래에서 위로는 콤부던과 FC던이 올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패스는 한 줄도 바꾸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용자가 수동으로 만들던 스타트와 모드, FC 신호를 이제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읽어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렇게 제어와 연산을 분리하는 것이 프로세서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CPU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연산 유닛은 시키는 대로 계산하고 제어 유닛이 명령어를 읽어 무엇을 시킬지 정합니다. 왜 ISA가 필요한지 이 강의의 흐름 속에서 답하겠습니다. 제어는 3단계로 진화해왔습니다. 챕터 7에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장 직관적이지만 느리고 반복할 수 없습니다. 챕터 8에서는 테스트 벤치가 코드로 했습니다. 두 스타트와 셋 FC 태스크로 100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뮬레이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보드에는 테스트 벤치가 없으니까요. 챕터 9에서는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칩 안의 컨트롤러가 명령어를 읽어 신호를 만듭니다. 실기에서도 자동으로 동작하고 프로그램만 바꾸면 동작이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3단계 모두 데이터 패스에 같은 신호를 같은 순서로 준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신호를 누가 만드느냐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스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어와 연산의 분리라는 개념이며 컴퓨터 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하드와이어드 제어와 프로그램 제어를 비교하겠습니다. 왼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쓴 방식입니다. 동작 순서가 FSM의 상태 전이에 새겨져 있습니다. 빠르고 회로가 작으며 추가 메모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려면 RTL을 수정하고 재합성하고 재검증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프로그램 제어입니다. 동작 순서가 메모리의 명령어 배열에 담깁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동작이 바뀌고 헥스 파일만 교체하면 되므로 재합성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롬과 디코더가 추가로 필요하고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석하는데 클럭을 소모합니다. 실무회사의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동작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성능이 최우선이면 하드와이어드가 낫습니다. 반면 여러 모델을 돌려야 하거나 계층 순서를 바꿔가며 실험해야 하거나 현장에서 펌웨어처럼 갱신해야 한다면 프로그램 제어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용 MPU가 대부분 자체 명령어 집합을 갖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칩을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명령어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16비트를 반으로 나눠 상위 8비트가 오포드이고 하위 8비트가 이미디에이트입니다. 옵코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디에이트는 얼마나 또는 어떤 값으로를 나타냅니다. 아래 실제 기계어 예시를 확인하십시오. 16진수 0800은 OP 리셋이고 이미디에이트가 0입니다. 0A01은 OP 트레이스의 마커 번호 1입니다. 0964는 OP 슬립의 백사이클입니다. 0F00은 OP 홀트입니다. 왜 16비트일까요? 명령어가 11개뿐이므로 오포드는 4비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8비트로 넉넉히 잡았습니다. 향후 명령어를 추가할 여지를 두고 16진수 두 자리로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디에이트 8비트는 슬립 사이클 수나 트레이스 마커 번호 같은 작은 값을 담기에 충분합니다. ISA 설계에서는 지금 필요한 최소가 아니라 곧 필요해질 여유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명령어 하나를 추가하려고 전체 형식을 바꾸면 컴파일러와 하드웨어를 모두 고쳐야 하니까요. 명령어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16비트를 반으로 나눠 상위 8비트가 오포드이고 하위 8비트가 이미디에이트입니다. 옵코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디에이트는 얼마나 또는 어떤 값으로를 나타냅니다.
아래 실제 기계어 예시를 확인하십시오. 16진수 0800은 OP 리셋이고 이미디에이트가 0입니다. 0A01은 OP 트레이스의 마커 번호 1입니다. 0964는 OP 슬립의 백사이클입니다. 0F00은 OP 홀트입니다. 왜 16비트일까요? 명령어가 11개뿐이므로 오포드는 4비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8비트로 넉넉히 잡았습니다. 향후 명령어를 추가할 여지를 두고 16진수 두 자리로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디에이트 8비트는 슬립 사이클 수나 트레이스 마커 번호 같은 작은 값을 담기에 충분합니다. ISA 설계에서는 지금 필요한 최소가 아니라 곧 필요해질 여유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명령어 하나를 추가하려고 전체 형식을 바꾸면 컴파일러와 하드웨어를 모두 고쳐야 하니까요. 이 그림은 정보량이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DS의 한 줄이 명령어 여러 개로 펼쳐지는 과정을 화살표로 직접 연결했습니다. 왼쪽이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run mlist, slipback, profile 세 줄입니다. 가운데가 어셈블리입니다.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초록색은 run mlist에서 나온 것으로 9개입니다. reset, clear, start, wait comb, mode fc, wait fc, inc idx, loop, halt입니다. 주황색은 슬립백에서 나온 하나입니다. 파란색은 프로파일 옵션 때문에 자동 삽입된 트레이스 4개입니다. 오른쪽이 최종 기계어입니다. 각 명령이 16진수 4자리가 되고 주소가 붙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설정 하나가 코드를 재구성합니다. 프로파일 옵션을 끄면 파란색 트레이스 4개가 통째로 사라져 명령어가 10개로 줄어듭니다. 슬립 값을 바꾸면 0964의 하위 바이트만 바뀝니다. 사용자는 무엇을 쓰고 컴파일러가 어떻게를 채웁니다. 이것이 추상화의 힘입니다. 명령어 집합입니다. 11개뿐입니다. 분류별로 보겠습니다. 실행 명령이 둘 있습니다. OP 스타트는 합성곱 계층 처리를 시작하고 OP 모드 FC는 FC 모드로 전환해 플래튼과 FC를 기동합니다. 대기 명령이 둘 있습니다. OP 웨이트 콤브는 합성곱 엔진이 끝날 때까지, OP 웨이트 FC는 FC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초기화 명령이 둘입니다. OP 클리어는 누상기와 버퍼를 지우고 OP 리셋은 상태 머신을 하드 리셋합니다. 반복 명령이 둘입니다. OP 인크 IDX는 샘플 인덱스를 증가시키고 OP 루프는 프로그램 시작으로 분기합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여러 이미지를 연속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로 OP 슬립이 있어 이미디에이트만큼 대기하고 관측용으로 OP 트레이스가 마커와 타임스탬프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OP 홀트가 실행을 정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범용 CPU와 달리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산술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산은 데이터 패스가 하고 프로세서는 순서만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용 프로세서와 범용 프로세서의 차이입니다.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왼쪽 순환도가 4박자입니다. 1단계 패치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주소에 명령을 읽습니다. 2단계 디코드는 상위 8비트를 보고 무슨 명령인지 판별합니다. 3단계 익스큐트는 그에 해당하는 제어 신호를 냅니다. 4단계 넥스트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갑니다. 이 4박자가 매 클럭 끝없이 반복됩니다. 오른쪽이 실제 진행 예시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형에서 0800을 읽어 OP 리셋을 실행하고 1에서 0100으로 합성곱을 시작하고 2에서 0200으로 완료를 기다립니다. 3에서 FC 모드로 전환하고 4에서 100사이클 대기하고 5에서 종료합니다. 아래에서 웨이트 명령의 역할을 정리하겠습니다. 명령은 한 클럭에 하나씩 실행되지만 합성곱은 수백 클럭이 걸립니다. 웨이트 없이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결과를 읽게 됩니다. 웨이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속도 차이를 메우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시스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챕터에서 만드는 ISA 컴파일러 파일을 살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영산 프로젝트 ISA 프로세서의 파이썬 컴파일러 폴더이고 파이썬 ISA 컴파일러로 실행합니다. 위쪽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뒷역은 프로그램 ISA 파일입니다. 사람이 쓰는 DSL로 run mlist나 슬립백 같은 명령을 적습니다. 출력은 3개입니다. 첫째, 프로그램 ASM은 어셈블리입니다. OP 스타트 같은 니모닉이 나열됩니다. 둘째, 프로그램 헥스는 기계어이고 롬 초기 값으로 들어갑니다. 셋째, 컴파일 리포트는 주소와 니모닉과 헥스의 매핑표로 디버깅용 지도입니다. 아래 주요 함수를 확인하십시오. find ISA 패스가 프로그램 파일을 찾고 없으면 write template ISA가 기본 템플릿을 자동 생성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에도 동작합니다. instx는 옵코드 8비트와 이미디에이트 8비트를 합쳐
16비트 기계어를 만듭니다. 메인이 전체 흐름을 조율합니다. 읽고, 전개하고, 번역하고, 새 파일을 저장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ISA가 없어도 템플릿이 자동 생성되므로 일단 실행해보고 내용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컴파일 파이프라인을 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첫 단계는 프로그램 ISA 파일입니다. 고수준 DSA, 즉 도메인 특화 언어입니다. 넌 엠리스트, 슬립백, 프로파일 이렇게 의도만 적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ASM 파일입니다. 어셈블리입니다. 런 엠리스트 한 줄이 OP 리셋, OP 클리어, OP 스타트 같은 여러 명령어로 펼쳐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헥스 파일입니다. 기대어입니다. 각 명령어가 16진수 4자리로 바뀌어 롬에 구워집니다. 이 세 단계를 ISA 컴파일러 파이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3단계가 실제 컴파일러와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C 언어가 어셈블리로 어셈블리가 기계어로 내려가는 것과 정확히 같은 흐름입니다. 규모만 작을 뿐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컴파일러를 만들어 보면 컴파일러가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DSL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가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넌 엠리스트, 슬립백, 프로파일, 단 3줄입니다. 컴파일러를 거치면 왼쪽 아래처럼 15개의 명령어로 펼쳐집니다. 리셋하고, 클리어하고, 트레이스 마커를 찍고, 시작하고, 합성고 완료를 기다리고, 또 마커를 찍고, 슬립하고, FC 모드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요. 오른쪽 위를 확인하십시오. 런 엠리스트 한 줄이 9단계 순서로 자동 전개됩니다. 사용자는 그 순서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DSL의 가치입니다. 오른쪽 아래도 중요합니다. 옵션이 코드를 바꿉니다. 트레이스 옵션이 켜지면 OP 트레이스 명령이 자동으로 삽입되고 프로파일 옵션이 켜지면 타임스탬프 기록이 활성화되며 슬립 값이 바뀌면 해당 명령의 이미디에이트가 바뀝니다. 설정한 줄로 프로그램 전체가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실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컴파일러도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사용자가 모델을 정의하면 컴파일러가 하드웨어에 맞는 명령어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규모가 다를 뿐 개념은 같습니다. 컴파일 리포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파일러는 기계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포트도 함께 남깁니다. 위쪽에는 DS의 설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런 엠리스트가 참, 슬립이 100, 트레이스가 켜짐, 프로파일이 켜짐. 아래쪽에는 명령어 매핑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소, 니모니, 헥스값, 설명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시뮬레이션에서 컨트롤러가 0x03 주소에서 멈췄다고 합시다. 리포트가 없으면 0s01 영영이 무슨 명령인지 헥스를 수동으로 해독해야 합니다. 리포트가 있으면 OP 스타트, 즉 합성곱 기동 명령임을 즉시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를 만들 때 기계어 생성만큼 중요한 것이 이 매핑 테이블을 남기는 일입니다. 실제 툴체인도 심볼 테이블과 디스어셈블리 리스트를 함께 만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신만의 도구를 만들 때도 결과물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컴파일 리포트의 실제 출력입니다. 메뉴에 DS의 설정 요약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으로 컴파일했는지 기록됩니다. 그 아래 명령어 매핑표가 있습니다. 주소와 니모닉과 헥스 값과 설명이 한 줄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디버깅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시뮬레이션에서 컨트롤러가 멈춘 주소를 확인한 뒤 이 표에서 그 주소를 찾으면 어떤 명령이었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헥스를 수동으로 해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구 만들기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어만 만드는 컴파일러는 반쪽입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매핑을 함께 남겨야 도구가 완성됩니다. 실제 GNC나 LLVM도 심볼 테이블과 디스어셈블리 리스트를 함께 만듭니다. OP 트레이스 명령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관측 전용 명령입니다. 프로그램 곳곳에 심어두면 하드웨어가 그 지점을 지날 때 마커를 출력하고 타임스탬프를 기록합니다. 위 그림을 확인하십시오. 트레이스 1은 시스템 초기화 완료 시점, 2는 합성곱 완료 시점, 3은 FC 모드 진입 시점, 4는 FC 완료 시점입니다. 각각의 시각을 T0부터 T3까지라고 하면 T1에서 T0을 빼면 합성곱 소요 시간이고 T2에서 T1을 빼면 모드 전환과 플래튼 시간이며 T3에서 T1을 빼면 FC와 아그맥스 시간입니다. T3에서 T0을 빼면 전체 추론 시간입니다. 왜 이것을 명령어로 만들었을까요? RTL에 카운터를 직접 박아 넣으면 관측 위치를 바꿀 때마다 재합성해야 합니다. 트레이스를 명령어로 두면 프로그램만 고쳐서 관측 지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관측이 소프트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클 정화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집니다.
챕터 6에서 FC가 전체의 76%라고 계산했던 것을 이제 추정이 아니라 실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은 언제나 측정에서 시작합니다. 명령어 기반 제어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명령어 시퀀스, 즉 프로그램이 있고 오른쪽에 하드웨어 동작이 있습니다. 각 명령이 특정 동작을 유발합니다. 프로그램 한 줄이 하드웨어의 한 동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대응 관계가 명확할수록 디버깅이 쉬워집니다. 어느 명령에서 멈췄는지가 곧 어느 동작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령 하나가 여러 동작을 일괄적으로 수행한다면 멈춘 지점을 알아도 원인을 좁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ISA를 설계할 때는 명령을 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보다 관찰 가능성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은 계산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프로그램은 회로의 동작 순서를 지시합니다.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산술 명령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연산은 이미 데이터 패스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프로세서가 하는 일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기다릴지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좁으면 명령어 개수도 적어지고 회로도 작아집니다. 범용 프로세서와 전용 프로세서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명령어 구동 MPU 시스템의 최상위 계략도입니다. 위쪽에 인스트럭션 롬과 컨트롤러가 있고 아래쪽에 기존 MPU 데이터 패스가 있으며 사이에 제어 신호와 던 신호가 오갑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패스 부분이 앞 챕터들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위에 한 층을 얹었을 뿐 아래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계층 설계의 증거입니다. 만약 제어 방식을 바꾸려고 데이터 패스까지 고쳐야 했다면 두 관심사가 뒤엉켜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관심사의 분리가 하드웨어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쪽 데이터 패스가 앞 챕터들과 완전히 같다는 점입니다.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어 방식을 바꾸는데 연산 부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 관심사가 처음부터 잘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뒤엉켜 있었다면 제어를 바꾸려고 데이터 패스까지 수정해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오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좋은 계층 설계는 이렇게 나중에 확장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ISA 컨트롤러 블록도입니다. 명령어를 읽어 해석하고 신호를 만드는 회로의 내부를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명령어 레지스터와 디코더가 있으며 FSM 상태 머신과 출력 제어 신호들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CPU의 제어 유닛과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로 주소를 만들고 명령어를 읽고 디코드에서 제어 신호를 냅니다. 다만 연산 유닛이 없을 뿐입니다. 연산은 아래 데이터 패스가 합니다. CPU에서 ALU를 빼면 이 컨트롤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컨트롤러를 이해하면 CPU의 제어부도 같은 원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쓰는 CPU의 제어 유닛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로 주소를 만들고 명령어를 읽고 해석해서 제어 신호를 냅니다. 인텔 프로세서도 ARM도 RISC-V도 근본은 이것입니다. 다른 점은 연산 유닛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뿐입니다. 우리 컨트롤러는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아래 데이터 패스에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회로를 이해하면 CPU의 제어부도 같은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인스트럭션, 롬 블록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주소 입력은 프로그램 카운터이고 데이터 출력은 16비트 명령어이며 헥스 파일로 초기화됩니다.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가중치론과 완전히 같은 구조인데 담는 내용만 다릅니다. 하나는 무엇을 계산할지를 담은 가중치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계산할지를 담은 명령입니다. 이 구분이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컴퓨터 구조에서 하버드 아키텍처와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설계는 명령어론과 데이터롬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하버드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해짚어 보겠습니다. 이 롬은 가중치 롬과 회로 구조가 완전히 같습니다. 주소를 주면 값이 나오는 단순한 메모리죠. 그런데 담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중치 롬은 무엇을 계산할지를 담고 명령어 롬은 어떻게 계산할지를 담습니다. 같은 회로가 담는 내용에 따라 데이터 메모리가 되기도 하고 프로그램 메모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컴퓨터 구조의 근본 개념 중 하나이며 두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우리 설계는 하버드 구조에 해당합니다. MPU 파이프라인 단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동기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상단에 명령어 실행 순서가 있고 하단에 하드웨어 파이프라인 단계가 있으며 세로 점선이 동기화 지점을 나타냅니다. 웨이트 명령이 이 동기화 지점을 만듭니다. 하드웨어가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동기화가 왜 필요할까요?
명령어는 한 클럭에 하나씩 실행되지만 합성곱은 수백 클럭이 걸립니다. 만약 기다리지 않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결과를 다음 단계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낭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속도 차이를 메우는 약속입니다. 이와 관련해 왜 동기화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는 한 클럭에 하나씩 실행됩니다. 그런데 합성곱은 수백 클럭이 걸립니다.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프로세서가 기다리지 않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결과를 다음 단계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명령이 필요합니다. 웨이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속도 차이를 메우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시스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령어 동기와 타이밍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럭과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와 상태, 그리고 스타트와 던 신호의 타이밍이 파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웨이트 구간의 길이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도가 무엇이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면 타이밍도는 언제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그림을 함께 봐야 설계가 온전히 이해됩니다. 연결만 봐서는 순서를 알 수 없고 순서만 봐서는 구조를 알 수 없습니다. 블록도는 공간이고 타이밍도는 시간입니다. 하드웨어는 두 축 모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파형을 볼 때도 이 타이밍도를 옆에 두고 비교하면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니 MPU 컴파일러의 3단계 계층 구조입니다. 최상단에 사용자가 쓰는 DSL이 있고 중간에 사람이 읽는 어셈블리가 있으며 최하단에 하드웨어가 읽는 기계어가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사람에 가깝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기계에 가깝습니다. 컴파일이란 이 추상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표현은 달라져도 의미는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컴파일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만약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버그입니다. 우리가 만든 컴파일러는 작지만 이 원칙은 GNC나 LLVM 같은 대형 컴파일러와 동일합니다. 트레이스 로그 기반 병목 분석입니다. 트레이스 명령이 남긴 타임스탬프로 각 구간의 소요 클럭을 막대로 표시했습니다. 가장 긴 막대가 곧 병목입니다. 여기서 챕터 6에서 계산으로 예측했던 것이 실측으로 확인됩니다. 완전 연결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고 계산했는데 실제 측정에서도 그렇게 나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추정과 실측이 일치하면 우리 모델이 옳은 것이고 다르면 놓친 오버헤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유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적화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최적화는 추측이 아니라 측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긴 막대부터 손대십시오. 짧은 막대를 아무리 줄여도 전체는 거의 안 줄어듭니다. ISA 기반 회귀 테스트 흐름입니다.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실행하고 로그를 수집하는 과정을 조건을 바꿔가며 반복하고 결과를 자동 집계합니다. 이 지점에서 ISA 방식의 최대 이점이 드러납니다. RTL을 재합성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바꿔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드와이어드 방식이었다면 시나리오마다 RTL을 고치고 몇십 분씩 합성해야 했을 것입니다. 챕터 8에서 100샘플 회기를 테스트 벤치로 했다면 여기서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기에서도 동작합니다. 시뮬레이션 전용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회기 테스트라는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회기란 대동작한다는 뜻인데 고쳤던 버그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새 기능을 넣다가 예전에 고친 부분을 건드리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전체를 다시 돌려 예전 것도 여전히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반복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자동화해 두면 사람은 결과만 보면 됩니다. MPU 통합 검증 시스템 블록도입니다. 설계와 컴파일러와 검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린 최종 구성입니다.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하드웨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로그가 결과를 되돌려 보고합니다. 이 순환이 완성되면 개발과 검증이 하나의 자동화된 흐름이 됩니다. 설계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다시 설계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설계는 결국 고치고 확인하는 고리가 얼마나 짧은가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확인하는데 하루가 걸리면 하루에 한 번밖에 개선할 수 없습니다. 반면 1분이면 하루에 수백 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든 모델을 만들고 탭을 심고 자동 검증을 만들고 컴파일러까지 만든 이유가 모두 이 고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챕터 9을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째, 제어의 분리입니다. 연산은 데이터 패스가 하고 순서는 프로세서가 지시합니다. 데이터 패스를 한 줄도 바꾸지 않고 제어만 소프트웨어로 옮겼습니다. 둘째, 16비트 명령어입니다. 오코드 8비트와 이미디에이트 8비트로
11개 명령어만으로 NPU 제어에 필요한 모든 동작을 담았습니다. 셋째,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입니다. 모든 프로세서의 기본 사이클이며 웨이트를 경유하는 명령과 즉시 다음으로 가는 명령이 구분됩니다. 넷째, 3단계 컴파일입니다. DSL에서 어셈블리로, 어셈블리에서 기계어로. 실제 컴파일러와 구조가 같고 의도 한 줄이 명령어 여러 개로 전개됩니다. 다섯째, 리포트도 산출물입니다. 기계어만 만들면 디버깅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와 니모닉과 헥스 매핑 테이블을 함께 남깁니다. 여섯째, 관측의 소프트웨어화입니다. OP 트레이스로 관측 지점을 프로그램에서 옮길 수 있어 제압성 없이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설계는 가속기를 넘어 프로세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그대로 확장됩니다. 명령어를 추가하면 새로운 동작을, 컴파일러를 확장하면 새로운 모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용 NPU가 걸어온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긴 여정을 완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